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와의 교육 공약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 소개와 간담회 진행은 신임 사충역 회장이신 이승훈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보와 이승훈 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총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안철수 후보 제가 같이 하게 되고 권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오늘 회장이 선출됐지만은 제가 저를 먼저 소개해야지 우리 천하의 안철수 후보를 소개한다는 게 감히 주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교수 여러 개를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했더니 지금은 후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이야기하든 대권 후보로서 가장 청와대가 바로 지게돼 있고 또 모든 정치 역정을 올해는 겪지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리와 부정과 또 나름대로의 우리가 구학에 대한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을 우리 대학 여러 총장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후보님께서 저희가 총장님께서 질문이 있다면 많은 총장님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및 우리 미래에 다가올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는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특히 교육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1차가 전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앞에서 끌고 나가면 훨씬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갔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난 1차, 2차, 3차와 다른 점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 미리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디파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정부의 운영 철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정부가 먼저 앞에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식의 형태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먼저 결정했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3대 개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는 더 정확하게 보자면 교육통제부입니다. 앞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말 잘 듣는 대학에 돈을 주는 형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율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데서 무슨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고 어떤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발목 잡는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의 교육통제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 계획이 가능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국가교육위원회, 거기는 정부 조직 관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료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들, 그리고 대학교의 대표들, 교육 전문가들, 학부모 대표들,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 교육이 가능하게 되려면 사회적 협약이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장기 계획 없이 이렇게 나라가 필요하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 장기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협약을 모든 정파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협약을 맺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합의, 사회적인 협약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년 합니다. 올해 한다면 이제 2027년까지 교육 제도를 정책을 합의를 하고, 또 내년에 다시 2028년까지의 10년 계획을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매년 앞으로 10년 계획을 합의를 하면 그걸 아마 아실 겁니다. 영어로 롤링 플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듯이 연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들이 다 합의를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그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물론 장관이 바뀌더라도 그 장기 계획 하에서만 집행하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육부는 지금까지처럼 앞에서 예산 가지고 말 잘 듣는 학교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장기 계획에 따라서 자율성을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여러 학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 거기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실제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선은 대학 입학 이전에 12년간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교육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교육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학제 개편 아니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학제가 1951년 이래로 66년간 그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633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 18세 대학 입학하는 그 연령도 지금도 66년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66년 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몇 년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리들을 끊는 방법은 학제 개편입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5+5+2의 학제 개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년, 그리고 중등학교 5년, 그리고 이제 만 15세에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2년을 택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그 진로 탐색 학교 2년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점제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한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금의 그 문제점이 되는
입시교육과 보통교육의 고리를 끊자는 게 제 그 보관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제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협약을 맺으면 그걸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초등학교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학생 수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가장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면서 총 학생 수가 7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 또 그 정도가 감소합니다. 지금 대학 신입생 숫자가 급감할 때가 지금 채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학제 개편이 가능한 여건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제 개편은 하나의 틀입니다. 그 내부 내용을 채워서 실제로 적성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정책들도 다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어떻게 하면 창의교육이 가능한가?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대학에서는 조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 교수를 했을 때만 해도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정말 학생교육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교수님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승진 기준이나 인센티브들이 연구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육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연구만 전념하고 학생교육에 열심히 할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제대로 교수님들이 학생교육에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유펜 출신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저는 그 학부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교수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그랬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대학교 1학년생 가르치게 해달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교수님들은 교양 과목, 대학교 1, 2학년 가르치는 게 저는 정말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향은 평생교육의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지금 대학생들까지만 교육의 대상이라고 교육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그 예산이 선진국 같으면 전체 교육 예산 중에 7% 정도를 씁니다. 우리나라 조사해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0.07%입니다. 아니 100분의 1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은 국가에서 완전히 버려둔 겁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중, 장, 노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좋은 모델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커뮤니티 칼리지는 각 지역마다 사실은 그 젊은 학생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퇴근 후에 거기서 과목을 배우고 주말에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역의 평생교육센터의 모델이 저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각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그 인프라들, 퍼실리티들을 그런 평생교육에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이 단순히 대학생들만 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서 중, 장, 노년층까지도 사실은 대학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제 기존의 대학들도 모두 다 그 평생교육센터로 이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또 있습니다. EBS 채널 같으면 외국에는 잘 보기 힘든 좋은 모델입니다. 거기도 입시 채널만 쓰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거기도 이제 평생교육 채널들을 늘려야 됩니다. 방송대학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대학도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 시험만 어떤 고등학교 가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한 학기 다니고 학점 다 받고 그 다음 학기 장학금도 받았습니다만 더 이상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평생교육, 그래서 물론 학위도 받지만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일종의 서티피킷 같은 코스들도 만들면서 충분히 잘 우리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육개혁의 큰 3대 개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 조직의 변화,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초, 중, 고, 대학에서의 실제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의 획기적인 강화. 그런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또 스스로 요약을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쁜 시간 많이 내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말씀하시는 게 그걸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미리 보고하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질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미 2월 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미 저는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지금까지 그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국정 운영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던 이유는 그 공약이나 그 정책이 후보의 생각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정리해준 그 내용을 외우거나 또는 읽어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교육개혁 방향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들과 지난 5년 동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서로 토의하고 제 생각을 담고 제 신념화된 그런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네, 경기대학교 청량정비당 김기훈 교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인재 육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의 실리콘밸리 와서 스탠포드 대학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해서 세계적인 그 IT 창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인재를 육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현실은 대원의 대학생들이 고시라든가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라고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그 도예시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교육과 인재 연결해서 창업에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 성장과 성과가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데는 저는 대학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고 봅니다. 실리콘밸리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스탠포드, 버클리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뿐만 아니라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포함해서
수많은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많습니다. 그 대학들에서 정말로 다양한 인재들이 공급이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을 기회를 주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특징입니다.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본질을 전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입니다. 성공하는 이유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그전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실패해도 세 번째 100배 정도 성공하면 그건 사회로 보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즉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게 실리콘밸리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은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제도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성공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존재하고 또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것, 그 제도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는 그 저는 대학에서 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 가르쳤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재학 중에 창업하는 거는 제가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학교를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하자 말자 창업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 내에서 조직 생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 회사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 업계 내에서의 그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2, 3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 업계가 어떤 업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인맥도 없이 뛰어들다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대학에서 연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먼저 그런 여러 가지 그 업계 내에서 취업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후배들을 그 같은 그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연구개발하는 요소들이 창업의 필수적인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 IP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IP를 대기업에서 그냥 착취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아서 또 실패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IP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 제가 좀 질문이라기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후보님께서 교육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명망과 중심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 조직을 활용해서 교육 정책을 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 총장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보면 다 기획처장 협의회 있고 연구 입학처장 협의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다 안고 있고 알고 있고 해결법까지 알고 있는 여러 조직을 운영하는 그러한 현직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써서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점이 나타난 것보다는 현 조직을 활용해서 띄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보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대신해서 논의문을 우리 후보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승우 회장님께서 오늘 총회에서 결의한 총장님들의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입니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후보님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3분 오셨습니다. 김경진 의원, 최경환 의원, 이동석 의원 오셨는데 현재 자리에 계시는 분은 이동석 의원이십니다. 잠깐 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선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2시입니다. 한 2시 10분에 정책연구과제 발표가 잠깐 있겠습니다.